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 파격 행보를 펼쳤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천안함 희생 장병 등 서해 수호 용사들이 잠든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광주로 이동해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등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수조사는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불공정 수사를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탈당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97세대 전재수 의원과 함께 최근 정치권에 불어닥친 세대교체의 바람과 재점화된 대선 경선 연기론, 그 논쟁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첫 공식 일정부터 기존 관행을 깬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서해수호 용사들의 묘역이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고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공식 일정 첫날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도 주재했는데 국민의힘이 행하는 파격이 새로움을 넘어 여의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립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을 시작으로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전사자 장병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첫 일정으로 순국 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방명록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 천안함 생존 장병의 보훈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 지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서는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에 대해 가지고 언급은 많이 했지만은 정작 이런 보훈 문제나 아니면 여러 사건 사고의 처리에 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반성하면서 이 대표는 다음 일정으로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5.18 민주화운동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제의 호남 동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첫 최고위원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주류 정치인들에게는 외면받았던 그런 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점하고 다룰 수 있는 정치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파격이 정치권의 새로운 표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세대교체와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당 쇄신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민생 정책과 미래 비전을 놓고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협력 관계가 되길 바란다며 정기적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이준석 대표께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송 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합의에 정례화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또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과 같은 민생 입법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쳐놓은 입법 바리케이드부터 철거해야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사에 처음으로 30대 당대표를 배출한 야당과 누가 더 크게 변화하느냐,
혁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준석 대표 당선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에 육박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0% 아래에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쇄신에 나선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순서가 마지막이던 청년 최고위원을 지도부 다음으로 발언 순서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개혁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도 질 수 없습니다. 잘하는 건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더 나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대선 기획단 구성을 본격 논의할 방침인데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청년층 파격 인사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대선 기획단 구성에 앞서 이준석 돌풍에 대응할 쇄신책을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청년 정치인만 앞세우면서 뒤따라가서는 이준석 돌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관련해 직무 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수사를 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탈당 거부 사태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로 돌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려하고 있는 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바로 민주당 출신이란 점인데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 직무 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자신이 속한 적이 없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권익위의 불공정 수사를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신청한 5개의 비교섭 단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익위가 지금 그럼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치 조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 논란이 일자 전 위원장이 직무 회피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은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라는 전 위원장의 입장은 법률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하게 이 문제를 여야의 차별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탈당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김기영 의원 등 6명이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권익위가 잘못된 수사 의뢰를 즉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탈당 권유에 불복하는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갈 길이 바쁜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투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만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만 20조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는 상황.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심이 높아지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시세 조종 등의 범죄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는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급증했고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4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의 20배가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상화폐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사기를 입증하거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최소한의 입법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 특검법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는 또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를 함께 달성하긴 어려운 만큼 정부와 국회가 우선순위를 고려해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먼저 피해자 보호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산업 활성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에 코인을 상장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공시 절차가 없는 큰 문제가 있다며 벌칙 조항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의료진의 역량과 헌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합니다.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정백근 교수는 전국에 공공병원 19개를 신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진료권별의 공공병원을 늘려 민간병원의 과잉병상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 모두 없는 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신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나머지 11개 중진료권에도 공공병원 신축함으로써 신축 이전을 제외하고 최소 19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실었습니다. 소득과 직업,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돌보는 제도적 환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포용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가 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거나 대기 중 사망하는 일도 결국 공공병원과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공공병원이 지방에 확충될 수 있으려면 사실 예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앙정부하고 광역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 기금이 필요하다.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의 경우 200병상까지 확보해도 의사 수가 3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애초에 정원이 적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조금 더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좀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국립대병원이나 이렇게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수련의를 갖다가 순환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또 어떨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단 1.2개.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여파로 팬데믹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합동사후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대책반 단장은 김영배 최고위원, 간사는 이수진 의원이 맡았고 이탄희, 오영환, 이병훈 의원이 대책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단장은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고치겠다며 지자체 철거 현장 점검 의무와 건설 현장 대형 사고 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해 감사원 전수조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를 셀프 조사했지만 어느 국민이 믿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 368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수행비서 성폭행죄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면회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5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면회를 권해 오늘 안전지사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취소하고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안전지사는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아야 할 범죄자인데 민주당 86세대가 성찰 없는 위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의 30대 이준석 대표 출근 모습부터 행보 하나하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어제 일요일 국회로 첫 출근을 했는데 네. 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 집이 상계동인데요. 이 상계동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는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네. 지하철에 내려선 국회 본청까지 따릉이를 타고 온 겁니다. 제1야당 대표 국가의전서열 8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 정치인들을 떠올리면 주로 검은색 승용차에서 타고 내리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이 대표가 가방을 맨 채 따릉이로 출근하는 모습이 파격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 같은 반응에 좀 놀랐다라고 오늘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국회는 8개 대여소에서 따릉이가 부족할 정도로 보좌진들과 국회 직원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저희 금요일에 고정 출연자였는데 그때도 전동기 킥보드를 타고 다녔던 직접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녔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당 대표로서 첫 공식 행보도 그 전에 기존의 다른 당 대표들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네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보셨는데 이준석 대표 오늘 하루 상당히 숨가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대전 그리고 광주를 들러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었는데요. 네. 먼저 첫 공식 일정은 그 국립대전 현충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당 대표들은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곳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 현충원을 주로 첫 일정으로 잡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천안함 사륙용사 등 서해 수호 희생 장병이 묻힌 곳 그 대전 현충원부터 찾아서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이 보수의 전통 가치인 안보를 강조하는 한편 이 대표의 핵심 지지층으로 병역, 보훈 문제에 민감한 2030 세대의 결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는 대전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광주로도 향했는데요.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부터 광주를 찾은 것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족 위로 차원의 방문이지만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 그 보수 정당의 볼모지인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앞에 현재 많은 또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먼저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주요 당직 인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늘 이 대표가 비서실장에 서범수 의원을 그리고 또 자신의 입이 될 수석 대변인의 황보승희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모두 이 초선 의원들인데 상당히 파격적인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비서실장, 수석 대변인은 재선 의원들을 좀 임명을 하는데 네. 초선을 기용했기 때문인데 초선을 내세워서 당 쇄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당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을 총괄할 정책위 의장에 대한 인선은 지금 어떻게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나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앞서서 사무총장으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초선보다는 중진 의원을 임명할 것이다 이런 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사무총장엔 4선의 권선동, 박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정책위 의장으로는 3선의 김도읍, 재선의 성일종, 초선의 유경준,
윤석준, 윤희숙 의원의 이름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총 추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준석 대표 어제 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정책위 의장 인선을 논의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조만간 인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에게는 또 이제 주요 아주 그 현안 중에 하나가 대선 주자 영입 문제인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에 대한 그 이준석 지금 대표의 그 입장은 어떤 건가요? 먼저 이제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늦출 이유가 없다.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해서 이 복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 그 자신의 복당을 반대해온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나자마자 복당을 신청해 놨는데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도로 한국당이라고 우려를 하면서 홍 의원에 대한 복당 반대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 대표의 오늘 발언을 좀 분석을 해보면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이 누구든 제1야당 대선 후보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야권의 이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어제 문자 메시지로 당선 축하 메시지와 감사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첫 소통에 나선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입당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대선 주자들의 개성이 공존하는 이 비빔밥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파격 행보 또 정면 돌파 스타일로 이 당 안팎의 대선 주자들을 이제 적정한 시점에 이제 모두 대선 버스에 태울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그 행보에 주목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뉴스 중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그 당 사무실에서의 이준석 대표와 또 김기현 원내대표 투샷의 모습이 이준석 대표가 1순위,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2순위. 나이 차이가 뭐 그 거의 이제 뭐 아들, 네, 맞습니다. 아버님 25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삼촌뻘 차이라고 아주 뭐 하더라고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곧 또 뭐 그런 모습이 적응이 또 되겠죠.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파격 행보 그리고 당직 인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대선 버스 정시 출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을 진두지휘할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야권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등 당외 유력 후보들의 8월 전 입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신임 대표가 8월 대선 버스 정시 출발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특정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가 참 모호한 상황이라 가지고 당 밖에 훌륭한 주자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이드라인을 원할 겁니다. 8월 중순 말이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버스는 특정인을 위해 기다리거나 특정인의 유리한 도선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 경선 원칙을 내세웠던 이준석 대표. 대선 버스 출발 시점으로 8월 중순 이후를 제시했는데요. 대선 경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이제 관심은 윤 전 총장의 경선 버스 탑승 시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오늘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에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입당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8월까지 입당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하지 않을 뿐더러 야권의 유력 주자로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 굳이 거취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역시 언젠가는 제1야당의 힘이 필요한 만큼 입당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어제 문자 메시지로 당선 축하와 함께 감사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하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 두 사람, 조만간 입당에 대해서도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내놓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잘한 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소속 의원에게 탈당 권고라는 초강수 조치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 같은 조치를 한 민주당 결정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는 66.3%로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 27.6%보다 배 이상 많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가 80.7%로 가장 높았고 반면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30대에서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84.7%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인 52.8%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가 앞섰지만 정작 민주당 내에선 내홍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잦은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 절반 이상이 불복하면서 갈등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화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탈당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마지노선이 어떤? 그런 건 원래 없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대화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는 것이 지도부의 의지인데 아직도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 상당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당 거부 사태가 장기전을 예상케 하는 지금 부동산 악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탈당 권유. 초강수는 과연 묘수일까요? 자충수일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호가 본격 출항했습니다. 시작부터 기성정치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오늘 하루 정치권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 최연소 당선으로 젊은 피 기세를 끌어올린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네. 김용태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90년생 당 최연소 당협위원장 출신이신데요. 이번에 제1야당 지도부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 변화와 혁신을 원하셔서 저희 최고위원회 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 기반 위에서 더 많은 건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더 많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최고위원 회의를 가지셨는데 실제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첫 회의인 만큼 모두가 이제 서로 이제 포부를 말씀하셨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각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첫 회의는 굉장히 건설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 일정으로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들이 안치돼 있는 대전 현충원과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를 찾으셨는데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던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깬 원래는 서울로 가기는 하는데 파격 행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첫 행보로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꼽았고요. 네. 네, 방송 진행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위원님 다시 나와 계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준석 현 이제 대표께서 여의도 문법을 깬 이제 파격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첫 행보로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선택했고요. 그것은 이제 천안함 유족분들, 그다음에 희생자분들, 그다음에 서해 교정, 연평해전의 어떤 그 분들을 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나 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와 혁신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현충원도 이제 계속해서 방문할 예정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서울 현충원도 방문해서
저희 행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비빔밥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제 전격 회동을 했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직접 소통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야권 통합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견과 일치하고요. 저희 당의 어떤 공당으로서 경선 일정과 룰에 따라서 야권 대통합 일정이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세대 교체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30대 제1야당 당수의 탄생으로 여당의 속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또다시 쇄신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 97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97세대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 이변 없는 이변으로 꼽히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이제 새로운 선장이 됐습니다. 젊음과 이제 개혁이라는 이미지는 기존에 이제 그 진보 진영의 하나의 이제 기치였는데 보수 쪽에서 보수당에서 이제 가져가 버린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당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여당에 유리한지 야당에 유리한지 이는 이제 셈법으로 복잡할 텐데 네. 한국 정치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더더구나 젊은 이미지, 역동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진보 정당의 몫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런 변화를 선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꼭 성공을 해서 젊은 정치가 그냥 이미지 정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백팩에 이제 그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가 하면 또 이제 그동안에 여의도의 이제 기존 당대표 첫날의 그 행보, 그 이미지, 그 선입견을 깨고 대전 현충원으로 향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첫날 행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당연히 이제 가야 될 곳에 가신 것이고 네. 더더구나 지금 광주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슬퍼하고 또 국민들께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가실 만한 장소를 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지난 10년 동안 이제 방송 출연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미지 정치에 굉장히 이제 능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오늘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쇼타임은 끝났다. 네. 쇼가 아니라 이제 실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예를 들면 백팩을 메고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또는 이제 쇼라든지 어떤 테크닉에 능숙한 그런 모습보다는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국회 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는 시간보다 국회 의사당역 6번 출구에서 걸어가는 게 더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도 보니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사진 기자분들이 이 사진 찍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찍힌 사진이 아니고
뭐 그런 모습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이제 보여주기식 정치로 흐른다면 정말로 이 좋은 계기를 맞이했는데 이 좋은 계기가 또 성과 없이 그냥 한번 휙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력으로 곧 정기국회거든요. 네.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로 실력 대 실력으로 해가지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네. 함께 여야가 좀 모처럼 맞은 변화의 계기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에서 81학번 송영길 대표와 85년생 이준석 대표 간 100매치가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요. 두 대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또 뭐라고 보시고 이 수장이 너무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이게 정치가 이게 뭐 맨날 공격하고 그냥 뭐 이게 난타전을 벌리고 이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이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제 위로는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치가 그러지 못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송영길 대표의 마음도 좀 새로울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제 압박감도 있을 겁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라는 그 TV 화면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야, 나도 이제 머리 염색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권 전반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뭔가 변화를 강요받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많은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여야 대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레이 헤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염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1살이거든요. 만으로 하면 50인데 사실은 이제 나이보다 이제 얼굴이 늙어 보이죠. 아니에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머리 색깔 염색하시면 그런 측면에서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죠. 염색은 좀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겉옷을 벗어 제끼고 이제 내용적으로 국민들께 정말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여야가 협치를 하든 아니면 케미를 잘 맞추든 변화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1년생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여당이 그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70년 같은 동갑이시죠? 박용진 네, 박용진 동갑입니다. 네, 3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일명 이제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이제 97세대라고 요새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과거 이제 민주당 응답하라 이제 7이군요. 예, 응답하라 1970년 네, 이 모임의 이제 멤버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97세대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적 요구에 비하면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정치라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변화가 이제 촉발되기 시작했는데 이 계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97세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그동안 또 뭘 했던가라는 이제 반성적인 성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 97세대들 지금도 이제 그 응칠 모임은 20대 국회 때 모임이었고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70년생하고 71년생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70년생이 개띠거든요. 그다음에 71년생이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름을 듣기 따라서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모임 이름을 개돼지 모임으로 개띠하고 돼지띠 네,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가끔 모여서 의견도 좀 나누고 아마 다음번에 모임을 갖게 되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진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응칠, 응답하라 1970 이 모임 멤버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군요. 그러니까 낙선하신 분들은 이제 그 20대 국회에서 낙선하신 분들은 이제 모임에서 빠지고 현역 지금 21대 현역 의원들 모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모임을 꾸렸는데 최근에는 다들 박용진 의원도 이제 대권 출마 선언을 하고 뭐 바쁘다 보니까 최근에는 모이질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또 정기국회 시즌을 앞두고 또 모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변화의 바람 중 하나로 대선 경선 연기론이 다시 불을 붙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의원님께서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쏘아올린 공인데요. 이 최근 재점화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예. 그러나 저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선거를 내리 3번을 다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낙선을 3번을 하고 4번째 만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제가 어떤 진영 또 특정 후보의 유불리 차원에서 경선 연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경선을 하기에는 왠지 좀 국민들께 미안하고, 그리고 또 상대당과 비교해서도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이 경선을 과연 치를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 때문에 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조만간에 대선 기획단에서 네. 이 문제를 잘 머리를 맞대서 지혜롭게 이제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좀 선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선 기획단이 출범이 됐을 때 경선이 연기될 거라고 보십니까?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정치 환경 자체가 급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이 쏘아올린 이 변화가 과연 어디까지 이제 변화로 이어질지, 정치 환경 자체가 이제 급변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헌 22조의 예외 조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것은 뭐냐면은 국면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또는 이번처럼 정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지도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여지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헌 22조의 예외 조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투기 비리 의혹 조사인데요. 여당 의원 12명이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초강수 자진 탈당이라는 이제 초강수를 뒀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제 좀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징계 요청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소명 과정, 또 해명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송영길 지도부가 말하자면 소명이나 이런 절차와 과정 없이 그냥 출당 조치, 탈당 권고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은행의 일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 되고 은행 불일치의 상징처럼 돼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님들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수본에서 무혐의 조치를 받은 것조차도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억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가혹하더라도 우리 의원들께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저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그 송영길 대표의 선탈당 후 해명, 그리고 수사, 그리고 복당, 이런 이제 일련의 그런 조치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사실은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가혹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이번 당 지도부의 이러한 결정을 또 지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동료 의원들이 겪고 있는 억울함, 억울한 사정, 특별한 사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해명과 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다시 민주당으로 입당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입당을 하면
저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당에서 부동산 의혹 때문에 쓰나미가 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제1야당과 비교섭단체 5당까지도 전수조사 배를 타게 됐습니다. 이 쓰나미를 함께 겪을 것 같은데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 직접 조사단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서 이중잣대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할지 결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때 그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께서 이제 직무 회피를 한 것은 뭐냐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출신이 그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직무를 맡게 되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봐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회피를 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타 정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속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굳이 잘 봐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것은 야당이다 보니까 더 가혹한 잣대로 조사할까 봐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걱정을 안다면 아마 전현희 위원장께서 민주당 할 때와 같이 직무 회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뭐 그렇게 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의심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는 저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현재 이제 국회 윤리특위 간사를 이제 맡고 계신데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윤리적인 문제하고도 결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 부동산 문제를 윤리특위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차원이 될까요? 일단은 윤리특위는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징계 청구를 해야지 윤리특별위원회 상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징계를 청원하는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요 손톱만큼의 의심 또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모아서 당에 통보를 하고 수사기관에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보다 더 가혹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예를 들면 이제 혐의가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번에는 공수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제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조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또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방해 의혹 등인데 이게 때리면 커지는 윤석열 효과, 윤석열 키우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또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이제 공수처가 1호 사건이 이제 서울시 교육감의 이제 말하자면 해직교사 복직 문제를 1호 사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공수처가 기소권도 없거든요. 아니 기소권도 없는 수사를 저는 무슨 수사에 실효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말하자면 이제 탄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제 반성적인 성찰을 좀 공수처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내사, 수사, 기소, 공소 이 모든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분산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었고 그 일환으로 공수처가 탄생을 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성격의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물론 이제 고소고발, 진정이 접수가 되게 되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입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입건이 된 것이지 여기서 압수수색에 들어가거나 강제수사에 들어가야지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건이 됐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수사를 해가지고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아마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저격수로 꼽혔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이제 그동안 지금 현재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신데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지지의 상당 부분은 반사체적 성격이 강한 것이죠. 누군가와 대립하고 싸우면서 나타난 이제 반대급부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런 식의 지지율을 가지고 대선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고, 내가 왜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이 21세기 기술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남북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외교는 어떻게 하고, 경제와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국가 경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증돼 오를 것이고, 누가 뭐 추미애 장관이 나왔다 그래서 또 싸움하면서 반사체로서 얻는 지지율이 아니고 스스로 발광하면서 발광체로서 국민들에게 내보임으로써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뭐 출마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올해 목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박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국회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가 다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이거를 법제화시키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이 났는데요. 여기에 매년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통과가 돼서 이 부동산으로 국회의원들이 돈을 벌고 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버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이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는 정치권 세대교체의 바람,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 최고 30mm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 서울은 28도, 춘천은 27도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